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해 네 번째 챕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해는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 현황,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구란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황을 보통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 이민자에 대한 다문화 사회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은 1980년대 전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이루어졌죠. 다시 말해, 국제 결혼이 소수 사례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흐름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해외에서 찾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 결혼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1990년대 초반까지도 국제 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의 약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출신 국가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죠. 중요한 전환점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입니다. 중국 국적, 특히 조선족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 결혼의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도 점차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 결혼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는 가정 형성과 결혼 자체에 영향을 주었고, 국제 결혼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결혼 이민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인구 구조 변화, 성비 불균형, 경제적 요인, 국제관계 변화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표나 그래프로 좀 지금부터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통계청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 의료, 뭐, 환자 발생, 뭐,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좀 흥미로운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좀 표로 보면 좀 더 기억이 잘 되긴 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증가 추세를 그렇다고 뭐 몇 년 된 얼마나 늘었고 증가했고 막 이렇게 막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말로 듣고 글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를 보면 또 재밌다. 해서 지금 결혼 이민자를 이제 연도별로 증감 추이를 나타낸 표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래서 2024년 보면
그 결혼 이민자는 18만 1,436명으로 전년 대비 이제 3.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면 19년도 이후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퍼센테이지가 이게 증가한 게 낮아졌지만 이게 감소한 게 아니라 전년 대비 늘어난 비용, 그러니까 늘어나기는 했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9년 이후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다시 회복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표는 2011년부터 23년까지 다문화 혼인 유형별 규모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다문화 혼인은 2021년 13,900건, 거의 14,000건으로 2023년에 크게 증가를 했죠. 특히 전년 대비 이렇게 지금 전년도도 22년도도 107,000건으로 거의 3,000건 이상, 그래서 17.2%에 따라서 이제 증가한 게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외국인 아내 유형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69.8%,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남편의 유형은 20%도 안 되는 이런, 그리고 기화자는 12.3%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 혼인은 여전히 한국인 남성의 외국인 여성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증가세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지금 보이는 자료는 2023년 기준으로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남편의 국적을 봤을 때 한국인 남편이 7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 미국,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의 국적을 보면 양상이 다르죠. 베트남이 거의 28% 정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인 아내는 거의 20%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의 국제 결혼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향후 다문화 정책과 지역사회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데 요 국적, 동남아시아 관련된 문화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 자료가 되는 거죠. 이 표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그 결혼 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현황입니다. 전체 인원은 17만 9천 명, 거의 18만 명이 되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에 인천 순으로 나타납니다. 즉 수도권의 결혼 이민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충남, 경북, 부산, 전남 등에도 비교적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고 세종은 이제 가장 적은
인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특정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지역별 또 맞춤형 다문화 정책도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표는 2022년과 2023년 부부 연령차별 혼인 비중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부부의 나이 차이. 그래서 전체 혼인 건수는 뭐 작은 폭이긴 하지만 증가는 했습니다. 전체 혼인 건수는. 근데 그 중에서 다문화 혼인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를 했죠. 거의 아까도 앞서 표에서 봤지만 3,000건 이상. 그리고 출생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의, 그러니까 한국인 간의 혼인은 거의 오히려 감소를 했죠. 그래서 특히 다문화 혼인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남편이 10살 이상 연상인 비율이 35%에서 38%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 10살 이상 차이는 3%대에 불과하죠. 즉, 다문화 혼인은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결혼 이민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대비되는 문제가 어떠한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보는 표는 아내가 연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나이 차이 중에서도 아내가 연상인 부분. 그래서 동갑 비율은 전체 혼인에서 15%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 다문화 혼인은 6% 정도로 낮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 이제 동갑 비중은 조금 다문화보다는 높죠. 특히 다문화 혼인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6살 이상 연상인 경우는 한국인 간 혼인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살 이상 차이도 다문화 혼인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 혼인에서도 이제 남자가 나이가 당연히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봐서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연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결혼 이민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고 한중 수교와 같은 외교적 변화와 경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통계를 통해서 이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현상은 단순한 결혼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와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다문화 유형으로 외국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체류 외국인의 현황입니다. 먼저 체류 외국인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 후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소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거주지, 뭐 주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도 포함해서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체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2014년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약 180만 명 수준에서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증가했고, 유학생이 늘어났고, 그리고 국제 결혼이 늘어났고, 이것 등과 맞물리는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이제 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죠.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과 국제 이동 간의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증가세로 전환돼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265만 명까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유입이 다시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치는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사회보장 접근성, 지역사회 통합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아까 우리 먼저 봤던 그 그래프 이렇게 보여지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아까 여기 이 시점이 2019년이었고 여기가 22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걸 테이블로 보여주는 표고요. 이 표는 20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체류 외국인의 국적 그리고 지역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규모를 보면 2020년 거의 200만 명에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는 했지만 다시 증가해서 2024년 10월에는 26만 5, 아니 265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국적별로 보면 이제 이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약 95만 명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계 인구는 절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었고 반면에 베트남은 지금 2020년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이렇게 캄보디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체류자가 이제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그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구성은 특정 국가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국적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넘어서서 이제 장기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이 정말 필요해진다, 절실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미얀마나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도 그 노동력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 그 많이 오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오는 외국인들의 국적이죠. 그래서 오는 환자들의 노동자들의 50% 이상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 난감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혼자 오지는 않고, 같이 오는 뭐 친구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영어가 가능한,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오면 다행인데, 이 노동자가 뭐 우리나라로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사업장에 사장님과 같이 오는 그런, 그러면 사장님도 또 의사소통이 썩 잘 되어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좀 난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튼 국적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다문화와 관련된 한국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그리고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북한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호와 정착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귀순자, 귀순용사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정치 이념적 맥락이 너무 강하게 반영된 용어여서 그 다음에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됐죠. 그러나 이 표현 역시 탈출 행위에 초점을 두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반됐다라는 비판이 강하게 있어서 또 바뀌었죠. 그때는 세터민, 세 번째 용어에는 세터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이제 시도는 했으나 이것도 그래서 그 다음 변한 게 북한 이탈 주민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공식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이념적 색채를 좀 줄이고 법적, 행정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할 때는 이런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정책 변화의 흐름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표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현황과 성별 비율을 확인해 보면요. 1998년 이전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12.2%로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여성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여성 비율이 이제 55.3%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고, 꾸준히 상승해서 2010년대는 7, 80%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구조는 초기에 남성 중심 탈북에서 여성 중심 입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재결합, 인신매매, 중개 결혼 문제, 생계형 탈북 증가 등 사회적 맥락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에는 연간 1000명 이상이 입국을 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이렇게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21년에는 63명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줄었죠.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와 국경 통제 강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23년과 24년에는 다소 증가했지만 그래도 과거 수준보다는 훨씬 이제 좀 그래도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성 중심의 그런 구조는 더욱 강화가 됐다는 점이 우리가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 표는 25년 3월 기준 북한 이탈 주민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입니다. 전체 인원은 약 34,000명 수준이고, 여성 인원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20세에서 29세, 여기 세 번째. 그리고 30세에서 39세. 요 두 나이 연령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원이 가장 많아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청중년층 여성 중심 구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반면 그 0세에서 9세와 60세 이상의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청중년층 여성 중심의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고 취업, 가족 형성, 사회적 정착 지원 정책이 그래서 핵심이 그런 취업이나 가족 형성, 사회적 정착 지원 정책이 이제 큰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거주 인원은 약 3만 1,000명으로 여성 비율이 훨씬 높죠.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서울과 인천입니다. 즉 수도권에 거주 인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충북, 충남, 세종, 경북, 경남 등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나 울산 뭐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가 높다는 점, 동시에 지역 분산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다문화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네 번째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이제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다문화 출생아 수, 여기 파란 그래프가 다문화 출생아 수고요. 이 비중은 다문화 비중이라는 것은 전체 출생 중에 다문화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래프에는 전체 출산율은 나와 있지 않으나 이제 그것 대비 다문화 출생의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그래프, 이 위에 선들은.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다문화 출생 아수인데 2013년보다 2023년, 10년 사이에 거의 뭐 50% 가까이 감소하기는 했죠. 이거는 전체 출생아 수 감소 흐름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만약에 2013년에는 뭐 아이를 2명씩 낳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거의 뭐 1명 정도만 낳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나 이 비율을 보면 양상이 다릅니다. 이 다문화 비중. 그래서 전체 출생 중에서 다문화 비중은 감소되고 있지 않죠. 잠깐 감소되는 듯 했으나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인 거죠. 이 이야기는
다문화 출생아의 절대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출산 시대 속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한국 사회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또 교육, 언어 지원, 사회 통합 정책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는 다문화 학생 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전체 학생 수를 보면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전체 학생 수인데요. 점점 2015년에서 2024년 보면 전체 학생 수는 2배로 증가를 한 걸로 이렇게 보이죠. 학급별로 보면 여기 흐린 하늘 색깔, 이게 중학교고 이게 고등학교인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초등학생 비중이 가장 큰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태어난 다문화 아동이 성장하면서 학년이 올라간 결과라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제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중요한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교육이나 지원, 언어 이런 것들, 어쨌든 그 학습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정책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인구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여주는 표가 지금 보이는 표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약 12,000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수가 2010년에는 이제 8만 명을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9년도에는 16만 명,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으로 잠깐 감소를 했지만 이후에 다시 증가해서 2024년에는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은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유학생 증가에 따라서 언어 지원, 생활 적응, 문화적 갈등 예방, 의료 및 상담 지원 등 이런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요한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2024년 기준 전체 유학생은 아까 2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그 중에서 중국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비율은 과거 40%에서 30% 중반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으나 그래도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고, 반면에 베트남은 꾸준히 증가해서 비중도 26% 정도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 중심 구조에서 점차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의 다문화 현황을 이런 양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그 다문화 국적의 인종이 늘어나면서 또 늘어남과 동시에 뭐 인구 증가라는 또는 청장년층 그런 생산층의 증가라는 뭔가 한국 사회로서는 긍정적인 어, 그런 효과지만 반면에 또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이 되죠. 그래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중에서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적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선입견이 형성되었던 거죠. 일부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거나 불쌍하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위장 결혼이 많을 것이다와 같은 왜곡된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개인의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정, 의료, 교육 영역에서 언어 장벽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말하기, 듣기, 읽기보다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작성, 자녀 학교 관련 서류 처리 등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결혼 이민자의 어려운 문제점 중에 세 번째는 부모 역할입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맡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6세에서 24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 지도와 학업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사용에 대한 갈등,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국어 소통 능력의 한계, 교육 정보 접근의 어려움, 돌봄 인프라 부족, 경제적 부담,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양육 방식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결혼 이민자가 겪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문제입니다. 편견을 줄이고 언어, 교육,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필요성이 이제 크게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관점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 문제입니다.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사례도 일정 부분 함께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국제 결혼이 문제를 겪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앞서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혼 과정이 중개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충분한 상호 이해 없이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 차이, 의사소통 문제, 기대 불일치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시가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부담,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정 불화로도 이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가정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결혼 이민자와 결혼한 국내 남성 중에는 빈곤, 저소득, 고령 등의 상황에 놓인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죠. 배우자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는 갈등과 폭력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로서의 그런 어려움, 부모의 역할의 어려움이 또한 이런 이혼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어머니의 모국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거나 양육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정체성 혼란과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경제적 취약성, 성 역할 인식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상담 지원이나 법률 지원, 가정 폭력 예방, 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층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다문화 이혼의 유형별 규모와 그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문화 이혼 건수를 보면 2021년에 한 8,500건에서 2022년에 7,800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은 외국인 아내입니다. 2023년 기준을 보면 전체의 한 48%,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지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기화자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외국인 남편.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결혼 이민자의 결혼 생활이 문화적인 차이, 언어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가족 갈등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이혼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결혼 전후 교육, 상담 지원이나 사회 적응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나타내는 거죠. 이건 역시 이제 그 이혼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결혼 이민자의 이제 또 어려운 점이 경제적 어려움이죠.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경제적, 더 나은 경제적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구 속에 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프를 보면 다문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 미만 이 구간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 여기에
속하는 저소득 구간 비율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고소득 구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비율을 보여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일부 가정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언어 능력 부족이나 취업 기회의 제한, 돌봄 부담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뭐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뭔가 벌 수 있는 벌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 교육, 취업 연계, 뭐 사회보장 접근성 강화나 아니면 아이 때문에 또 취업 제한을 이제 겪는다면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에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을 받지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안전관리 지시 사항까지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비 조작법이나 안전수칙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산업재해로 일으키는 산업재해가 이어지는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그 내용,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언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 문제입니다. 종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죠.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받지 못하거나 종교 활동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의 회식, 음주, 문화 등에서도 강요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 부족은 이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서로 더 이제 타지에서 더 적응을 못하는 그런 문제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문제점으로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임금 체불이죠.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임금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신고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출석 조사를 하려면 일단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도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거나 냉난방이나 위생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적응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죠. 언어교육 확대, 산업안전교육 강화, 임금체불 단속 강화,
주거 환경 개선, 문화적 다양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외국인 근로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겪지 않겠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 보호는 인권의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 심리적 문제. 북한 이탈 주민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일부 외로움 해소와 안정된 정착을 위해 결혼을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결혼에 따른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또 효과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언어 문제입니다.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남한은 외래어와 신조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언어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반면에 북한은 비교적 순 우리말 표현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직장, 학교,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오해를 낳기도 하고 위축감을 형성하기도 하죠. 보통 그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니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크지만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스크리닝 시키는, 가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문화 문제입니다. 북한은 계획 경제와 그 집단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사회입니다. 그래서 직업 배치나 진학, 생활의 전반이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남한은 개인의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 경쟁 중심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환경에 들어오면 이제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인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학력 인정 문제, 경력 단절, 직업 기술 부족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의 실업률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이죠. 정부는 초기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 훈련이나 심리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더 효과적이겠죠. 결론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그 적응 실패가 아니라 어떠한 국가 차원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통합 정책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많은 유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를 꼽습니다.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전공 수업을 이해하고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특히 학문적 한국어, 속어, 줄임말 등은 적응에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까지 더해지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선후배 문화, 그리고 회식 문화, 수업 참여 방식 등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한국의 높은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많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유학생은 여기에 언어와 문화 적응 문제까지 동시에 겪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 취득의 어려움입니다. 장학금, 취업 준비, 인턴십,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이것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은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 내에 라이팅 센터와 같은 이제 첨삭 지도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지원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입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정규 수업 외에 체계적인 한국어 심화 과정이나 실생활 중심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또한 한국 문화, 역사, 사회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학생이 단순히 학위만 취득하고 떠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다라면, 고등교육을 했다라면, 장기적으로 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이 또한 문화, 언어, 제도적 지원 체계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한 유학생 유치 확대가 아니라 학업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문제점들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지난주 그 문제에 대한 정답, 그리고 이번 주 내용에 대한 문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고 또 그거 올려주시면 그걸로 출석 인정 과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